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기름 넣으러 가면 7만원 넘어가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6만원이면 됐는데 마트에서 장 봐도 10만원 금방이고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800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뉴스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나쁘다? 이게 동시에 올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이걸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 한번 제대로 알고 나면 왜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도 금리는 못 내리는지, 왜 서울 아파트가 15억인데 경기가 안 좋다는 건지,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에너지 위기 경보가 3단계 경계까지 올라왔고 차량 2부제 시행되고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건지 오늘은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부터 볼게요. 근데 그냥 물가 오르고 경기 나쁜 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뻔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물건이 잘 팔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경기가 좋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밖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오르는 거. 석유가 오르면 기름값이 오르죠.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고 이건 물가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비용 자체가 올라서 오르는 겁니다. 이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이 두 번째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오른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만드는 비용인 생산 비용이 올라가겠죠. 기업이 가격을 당연히 올리겠고요. 그러면 소비자 지갑은 얇아지고 소비는 위축됩니다. 그리고 경기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경우는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소비를 줄이면 물가가 잡혀요. 원인이 안에 있으니까 안에서 조절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원인이 밖에 있습니다. 석유가 오르는 건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지원금을 줘도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이에요.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겠죠? 그런데 경기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지원금을 주면 당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되니까 물가를 밀어 올릴 수는 있어요. 어느 한쪽을 해도 어느 한쪽이 망가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약이 전부 부작용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약은 있는데 약이 독인 거죠.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병원에 가면 열이 나는 환자한테 해열제를 주죠. 그 해열제가 위장을 망가뜨린다고 또 위장약을 줍니다. 그럼 위장약을 주면 열이 더 올라요. 그래서 진통제를 같이 넣어주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어떤 약을 줘도 다른 곳이 아픈 상태, 그게 지금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못 내리고 있어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요. 이 딜레마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실제로 뭘 했느냐? 한국도 겪었었고요. 미국도 겪었었습니다. 근데 해법이 상당히 잔인합니다.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있나를 한번 볼 건데요.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지면서 2차 석유 파동이 오죠. 한국은 그 직전까지 호황이었습니다. 중동 건설 특수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강남 개발이 한창이고 아파트 사서 일주일 만에 200만원 차익을 보고 복부인이라는 말이 이때 생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물가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차 석유 파동이 겹친 거예요. 1979년 물가 상승률은 18%, 그리고 1980년에는 거의 30%까지 갔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사재기가 벌어지겠죠? 설탕, 밀가루, 생필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지금 종량제 봉투 대란이랑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1980년대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합니다. 직전에까지 6%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80년에 마이너스로 꺾인 거예요.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물가 상승률은 28.7%였고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2%.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일부러 더 죽인 거예요. 정부 지출을 확 줄이고 통화량을 조이고 경기가 나빠지는 걸 감수하고 물가부터 잡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건값은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집값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6에서 7년 동안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일자리도 불안해졌겠죠. 그럼 미국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는데 1979년에 볼 폴커라는 사람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취임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바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1979년 10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4%포인트 올리는 걸 시작으로 해갔고요. 결국에는 21%까지 올립니다. 시장에서는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불렀어요. 건설 노동자들이 항의 편지를 보내고 농부들이 시위하고 볼커 본인이 권총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볼커는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인플레와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고요. 그 사이 미국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습니다. 근데 1982년에 물가가 거의 4%까지 내려왔어요. 1980년에는 15%였던 게 4%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볼커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레이건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70%에서 50%까지 낮췄어요. 규제도 대폭 풀었고요. 이게 뭘 노린 거냐면 볼커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동안 경기가 죽잖아요. 그 죽어가는 경기를 살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금리로 물가를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세로 기업의 숨통을 틔워준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레이거노믹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려요. 재정 적자가 엄청 늘었고 빈부격차도 심해졌고 이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미국 경제가 크게 살아나는데 그게 순전히 이 두 가지 덕분이냐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몇 년의 고통이 끝나고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게요. 정리하면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긴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서 기업에 살린다. 약이 있는데 약이 독이죠. 근데 그 독을 먹고 버텨야 낫는 거였습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이유예요. 여기까지는 과거 얘기였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와 같은 처방을 지금 쓸 수 있느냐?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거냐?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재료가 하나씩 깔리고는 있어요. 첫 번째, 물가가 오르고 있나를 한번 볼게요.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 기준 2.2%입니다. 근데 OECD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했어요.
전쟁 전에는 1.8%로 봤거든요. 0.9% 올려 잡은 겁니다. 4월부터 유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죠.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김밥 한 조리 3,800원, 전년 대비 벌써 7.4% 올랐어요. 10,000원 이하로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는 이미 $100 넘었고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재료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 한번 경기를 살펴볼게요. 올해 성장률 전망이 1.7%입니다. OECD가 0.4% 깎았어요. 아직 역성장은 아닙니다. 근데 1980년에도 직전 연도에 6.5%대 성장을 하다가 한 해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갔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예요. 금리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가 현재는 2.5%입니다.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못 내리고 있어요.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이미 들어왔고 하나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이란 전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4월 말까지 열리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2분기까지 봉쇄가 이어지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망대로 유가가 $130까지 올라갈 수 있고 모건 스탠리는 $150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1980년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금리 올리고 세금 깎고. 근데 두 개 다 안 됩니다. 먼저 금리. 1980년에는 가계부채라는 게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확 올려도 고통은 크지만 가계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약 90%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이 15억입니다. 이걸 대출받아서 산 사람이 많은데 그중 상당수가 변동금리예요.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수십만원씩 늘어납니다. 거기에 공시가격이 18% 넘게 올라서 보유세까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확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처방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감세는 어떨까요? 레이건 때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였습니다. 거기서 50%로 내린 거예요. 20%를 깎을 수 있었던 거죠. 내릴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고요. 이미 레이건 감세 이후에 미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내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다 정부는 이번에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재정 여유도 빠듯하죠. 비유를 해보면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는 벽이에요. 뒤로 가면 절벽이고 빠지면 옆으로 빠지면 강입니다. 어디로도 못 가는 상태. 금리를 올리면 가게가 터지고 감세하면 재정이 터지고 돈을 풀면 물가가 터지고 이게 삼중구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금을 깎는 대신 돈을 직접 주는 겁니다.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죠. 3,580만 명한테 최대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준다고 해요. 동시에 DSLR로 대출은 조이고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이 금리 올리기와 세금 깎기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겼다면 2026년 한국은 금리 동결과 현금 지급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겨냥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금리도 못 올리고 감세도 어려운 삼중 구조 속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 정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현금을 풀면 시중에 돈이 더 돌면서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1980년에는 정부가 긴축을 밀어붙이면서 물가를 잡았고 중동건설 특수도 끝나면서 돈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위기 상황인데 돈을 더 풀고 있으니까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근본적인 해법은 뭐냐? 사실 하나 있습니다. 아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밖에서 원자재가 올리는 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공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기술 투자에서 생산비 자체를 낮추면 돼요. 쉽죠? 석유에 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세계은행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궁극적 해법은 공급 확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건 몇 년 걸리고요. 길게는 10년 단위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유가가 100달러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는 현금 지급 같은 버팀목으로 버티면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의존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건데, 이 두 개의 시차가 문제입니다. 버티는 동안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까 한국이 1980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이 6, 7년 침체에 들어가고 건설 붐이 끝났다고요. 근데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전자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이때 삼성전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86년에 3조 호황이 오면서 경제 전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패턴이 있어요. 1980년에는 건설에서 전자, 삼성전자로, 그리고 1998년에는 제조에서 IT로, 그리고 코로나 때는 오프라인에서 플랫폼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빠지고 어딘가로 새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바뀌냐? 그거는 알 수 없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전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가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